안녕하세요. 밤이 참 깊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온 세상을 덮고 있군요. 오늘 하루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제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귤이라도 까먹으면서 듣기에 딱 좋은 가슴 시리면서도 훈훈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웬만한 사람들은 찾아오기조차 힘든 오지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어와 마을 전체를 꽁꽁 얼려버리곤 했습니다. 해가 지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처마 밑 고드름이 창검처럼 날카롭게 매달리는 그런 춥고 외진 곳이었지요.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겹겹이 쌓인 지붕은 마치 마을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짐승처럼 위압적이었고 높게 쌓아 올린 담장은 안과 밖을 철저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일대의 논밭을 모조리 소유한 천석군 최진사의 집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성정이 표독스럽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 소장농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연기가 피어올랐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기와집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백성들의 초가집은 참으로 볼품없었습니다. 볏짚으로 엉성하게 엮은 지붕은 세찬 바람에 들썩거렸고 문풍지 하나 제대로 바르지 못한 방문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구한 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 냉방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진사의 집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원망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기와집 부엌 한 구석에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며 살아가는 여종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기는 하되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녀가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가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답답함만으로도 서러운 인생일진데 하늘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10살 되던 해 최진사의 집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쁠 때 어린 복실이는 주인이 아끼는 자개장을 지키라는 불호령을 기억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값비싼 가재도구는 건졌지만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가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시뻘건 불덩이가 어린 소녀의 살을 파고들었고 그 끔찍한 사고는 그녀의 목덜미부터 팔뚝까지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를 남겼습니다. 불에 대어 쭈글쭈글해진 피부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징그러웠고 붉고 검은 자국은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할 천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인 최진사는 생명의 은인인 복실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흉터가 재수에 없다며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흉하니 눈에 띄지 마라. 부정탄다. 병신 육갑한다. 온갖 멸시와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복실이는 그날 이후로 한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어 흉터를 가려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복실이는 복스러운 열매라는 뜻이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썩어 문드러진 낙엽 같은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시다 했던가요?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창문이 있는 법입니다. 말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은 대신 복실이에게는 남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같이 예민한 후각이었습니다.
백리 밖에서 피어나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고 흙 속에 묻힌 뿌리의 냄새만으로 그것이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복실이의 아버지는 이름 없는 떠돌이 약초꾼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아버지의 지게에 실려 전국의 산천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이름과 쓰임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실아, 이 냄새를 기억하렴. 이건 사람을 살리는 당귀 냄새란다. 이건 조심해야 해. 혀를 마비시키는 천남성 냄새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연의 이치를 냄새로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때 익힌 감각은 복실이의 몸과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춥고 시린 동짓달 새벽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조차 얼어붙어 들리지 않는 깜깜한 시간. 복실이는 홀로 내게 나가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최진사의 환갑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인 옷감과 식기들을 닦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꽁꽁 언 냇물 위로 쇠망치 같은 돌이 깨질 소리가 텅 울려 퍼졌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어 얼굴을 때렸지만 복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손등은 이미 동상에 걸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냇물을 흐릿하게 물들였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호흡으로 언 손을 녹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늦장을 부리다가는 안방마님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고통을 잊기 위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냄새들에 집중했습니다. 저 멀리 뒷산 너머 바위 틈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도라지의 쌉싸름한 향기, 썩은 참나무 밑동에서 자라나는 버섯의 눅눅한 냄새, 그리고 눈 덮인 흙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냉이 뿌리의 향긋한 내음. 그 냄새들은 복실이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번거리라, 흉물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그녀를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들의 향기를 내어주었고 복실이는 그 향기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내께에서의 고된 노동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비비고 헹구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최진사의 환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새기도 전부터 최진사 댁은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선물, 꾸러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비단으로 만든 차일이 하늘을 가릴 듯 쳐졌고 곳곳에 화려한 등불이 내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떡 지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진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여 지나가는 새들조차 쉬어갈 정도였습니다. 하인들은 눈콧들 새 없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복실이 또한 새벽부터 불려나가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얼굴은 검댕투성이가 되었고 무거운 술동이를 나르느라 어깨가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복실이에게 따뜻한 밥 한 덩이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하인들조차 그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야, 이 벙어리야. 물동이가 왜 이리 늦어? 너 때문에 국 끓이는 게 늦어지잖아. 참모는 국자도 든 채 복실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복실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되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인근 고을의 사또부터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거문고와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최 진사는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자만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하하.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자,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안방마님이 급히 복실이를 불렀습니다. 복실아, 네가 저 수정과 쟁반을 들고 사랑채 마루로 가거라. 손이 모자라니 어쩔 수 없다. 대신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복실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살얼음이 동동 뜬 붉은 수정과가 담긴 녹그릇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뗐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흉터가 있는 오른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가장 귀한 손님인 관찰사 영감이 앉아 최 진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심조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당에서 뛰어놀던 최 진사의 손자가 장난감 활을 쏘며 복실이의 다리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는 복실이의 발이 아이의 발에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복실이의 몸이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허공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찰그랑 재장그랑. 끔찍한 파열음이 흥겨운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녹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붉은 계피 색깔의 수정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끈적하고 차가운 액체가 관찰사 영감의 희디흰 옥색 도포자락에 들이부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잔치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악공들은 연주를 멈췄고 기생들은 입을 다물었으며 떠들썩하던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찰사 영감은 젖은 옷자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최 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터질 듯한 분노로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인연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개냐 감히 귀하신 분의 옷을 망치다니. 최 진사의 목소리는 마치 산천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복실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었습니다. 이마를 마룻바닥에 찌우며 소리 없는 사죄를 올렸습니다. 쿵, 쿵, 쿵. 그녀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최 진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연이 내 잔치에 재를 뿌리는구나. 애초에 저런 흉측한 것을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벙어리에다가 흉터까지. 아주 집안 말아먹을 징조야.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멍석말이라도 해서 다신 얼씬도 못하게 해라. 최 진사는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화살을 힘없고 가련한 복실이에게 돌렸습니다. 그녀의 장애와 흉터는 이제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집안의 불운을 불러오는 저주의 상징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건장한 머슴 2명이 달려들어 복실이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복실이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면서도 최 진사를 향해 합장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필사적이었지만 입에서는 쉭쉭거리는 바람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머슴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녀를 마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돌부리에 걸려 신발이 벗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중 몇몇은 혀를 차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진사를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실이는 그저 지나가는 하찮은 종년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끌려가는 복실이의 등 뒤로 다시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불쾌 한 일을 잊고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실이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머슴들은 복실이를 집밖 헛간 옆 거름더미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흑. 복실이는 신음소리와 함께 차가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재수없는 년,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었잖아. 오늘은 밥도 먹지 말고 여기서 반성이나 해. 머슴들은 침을 뱉고는 횡하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헛간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주인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복실이는 집더미 위에서 웅크린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번거리가 된 것도 아니오. 주인의 물건을 지키려다 화상을 입은 것인데 왜 세상은 이토록 가혹하게만 구는 것일까요? 찢어진 치마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는 고통스럽게 요동쳤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둘투둘한 살갗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심한 달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다 지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복실이의 예민한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잔치상의 기름 냄새도 아니었고 거름더미의 악취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썩은 달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무덤 속에서 나는 흙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병마가 다가오는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쫓겨난 종, 말 못하는 벙어리인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복실이는 다가올 재앙을 예감하며 공포와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진사의 집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애도하는 곡소리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도 긴 겨울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최진사의 환갑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의 불길한 그림자가 덮쳐오기 시작한 것은 실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식한 탓에 배탈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잔치상에 올랐던 기름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은 하인 몇몇이 복통을 호소하며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고통은 단순한 배탈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먹은 것을 다 개워내고도 성에 차지 않아 쓴 물과 피까지 토해내는 끔찍한 괴질이었습니다. 병마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건장한 머슴이 아침나절에 쓰러져 저녁이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실려 나갔고 아이들은 어미의 품에서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집마다 대문 앞에는 금줄 대신 죽음을 알리는 사자밥이 놓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성황당 나무 아래에는 무당들의 구판이 벌어졌으나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도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노안신의 저주라며 공포에 떨었고,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최진사의 기어집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높고 견고한 담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채에 기거하던 집사부터 시작하여 안채의 몸종들까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도, 드높은 위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들여 보았지만 그들 또한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술로 다스릴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사악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말은 최진사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한 최진사는 결국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맹인 점쟁이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쌀을 뿌리며 고해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맵다 매워. 집안의 화마 에이후어모가 웅크리고 있구나. 불에 타다만 흉물스러운 것이 집안의 복을 다 태워먹고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진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잔치상을 망치고 헛간에 갇혀 있는 벙어리 여종 복실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래, 그년이다. 그 재수없는 년이 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 화상 입은 몸뚱어리가 바로 재앙의 근원이었구나. 그날 밤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한 눈보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머슴들을 시켜 헛간문을 부수다시피 열어 젖혔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반쯤 실신해 있던 복실에는 짐짝처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어 앙상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 감히 요사스러운 기운으로 내 집안을 망치려 드느냐. 최진사는 횃불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실이는 힘없는 눈을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에게 그 눈빛은 그저 불길한 짐승의 눈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인연을 내다버려라 마을 밖 심리 밖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만약 다시 눈에 띄면 그날로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머슴들은 주인의 서슬 퍼런 명령에 따라 복실이를 마을 밖 상일 입구까지 끌고 가서 매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실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찢어진 무명 저고리와 다 떨어진 집신 한 짝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녀의 작은 몸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복실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몸을 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복실이는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히고 미끄러졌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뺨을 스치고 지나가 피가 맺혔지만 흐르는 피조차 금세 얼어붙어 딱지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것인가?
차라리 저 눈 속에 파묻혀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너무나 춥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이 잔인한 세상에 미련이 없어진 듯 됐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이 눈보라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복실아, 이리 온. 따뜻한 아랫목으로 가자꾸나. 복실이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아니라 차가운 눈더미였습니다. 몸이 눈 속으로 서서히 파묻혀 들어갔습니다. 심장 박동은 희미해져 갔고 마지막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깊은 산중의 정막만이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들려왔습니다. 그 시각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는 류선비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유망한 인재였으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깊은 상홀로 낙향한 처지였습니다. 벼슬길은 막혔으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이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의학서적을 탐독하며 마음을 수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다툼보다 병든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낮에는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밤에는 의서를 연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류선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등불을 켜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살피던 중 류선비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거뭇한 형체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고라니인가 싶어 다가갔으나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이런 폭설 속에 사람이 류선비는 서둘러 그 형체에게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은 앳된 여인이었습니다. 홑겨봇은 찢겨 있었고 드러난 피부는 이미 시퍼렇게 변해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류선비는 황급히 그녀의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류선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녀를 등에 업고 눈보라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류선비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등 뒤에 있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티시오.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시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설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초가집에 도착한 류선비는 젖은 옷을 갈아입힐 새도 없이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불을 지피고 미리 다려놓았던 따뜻한 쌍화탕을 가져와 여인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복실이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얼룩덜룩한 벽지가 아닌 깨끗한 한지가 발린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승이 이토록 따뜻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코끝에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아버지가 약탕관에서 약을 다릴 때 나던 그 냄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흙과 뿌리의 향기였습니다.
복실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로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한 남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류선비였습니다. 그는 복실이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 책을 덮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사흘 밤낮을 꼬박 앓으셨소. 살아난 것이 기적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복실이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이 쑤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감추려 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의 흉측한 화상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불 속으로 팔을 숨기며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류선비의 눈빛은 마을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혐오나 경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환자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미지근한 물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안심하시오.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그저 길 잃은 사람을 잠시 쉬게 했을 뿐이니. 며칠 동안 류선비는 지극정성으로 복실이를 간호했습니다. 미움을 쑤어 떠먹여주고 동상 걸린 손발에 직접 만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복실이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왜 이 귀한 양반님이 천한 종년에게, 그것도 흉측한 벙어리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것일까? 그녀는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류선비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류선비는 마루에 앉아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서를 펼쳐놓고 두 개의 뿌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구나. 이것이 독초인 미치광기풀인지 아니면 약초인 천궁인지 도무지 구별이 가지 않는구나. 생김새가 쌍둥이처럼 닮았으니. 류선비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독초를 섞었다가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실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그녀는 류선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류선비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복실이는 바구니에 담긴 두 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코끝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이내 편안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뿌리를 집어 마당 구석으로 휙 던져버리고 남은 뿌리를 소중하게 류선비의 약탕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류선비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엇을 한 게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오. 복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골 모양과 웃는 사람의 얼굴. 던진 것은 독이요. 남은 것은 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류선비는 반신반의하며 복실이가 남긴 뿌리를 조금 떼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과연 혀끝의 감도는 맛이 맵고 알싸한 것이 천궁이 틀림없구나 자네.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졌네. 류선비는 복실이를 와락 끌어안을 뻔하다가 채통을 지키며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보석을 발견한 듯 반짝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자네를 판단했겠지만 내 눈에는 자네가 가진 그 비범한 능력이 보이는구려. 하늘이 자네에게 목소리를 거둔 대신 천하의 명의도 갖지 못한 신시엔의 코를 주셨음이야. 류선비의 칭찬에 복실이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을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녀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복실이는 더 이상 짐스럽게 얹혀 사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류선비의 훌륭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류선비가 산에서 캐온 온갖 풀과 뿌리들을 복실이가 냄새로 분류하고, 류선비는 그것을 기록하고 효능을 연구했습니다. 복실이가 이건 상한 냄새가 나요 라는 표정을 지으면 류선비는 가차없이 버렸고, 이건 아주 귀한 향기가 나요 라며 눈을 반짝이면 류선비는 의서를 뒤져 그 약초의 정체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짓, 그리고 향기로 완벽하게 소통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호롱불 아래서 류선비가 복실이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글을 배워야 하네. 그 좋은 재주를 썩히지 않으려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야지. 그는 하얀 화선지 위에 한 글자씩 써 내려갔습니다. 복, 후. 이것이 자네의 이름 첫 글자네. 복을 부른다는 뜻이지. 복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서툴게 따라 그렸습니다.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잿빛 인생에도 새로운 색이 입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비록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류선비의 작은 초가집 안은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에 비쳐 벽면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복실이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고 더 큰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중에는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이고 양지바른 바위 틈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류선비의 초가집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도 따스한 햇살에 녹아 수정 같은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그것은 계절이 주는 추위가 아니라 죽음과 절망이 만들어낸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복실이는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를 뒤집으며 이따금씩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코끝에 실려오는 냄새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썩어가는 살 냄새, 태우다 만집 냄새, 그리고 끈적하고 역겨운 병마의 기운이 산 중턱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류선비의 곁에서 글을 배우고 약초를 다루며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뺨에는 홍조가 돌았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제법 살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물고기 눈처럼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류선비는 그녀에게 붓을 쥐는 법부터 시작하여 천자문의 이치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비록 입은 열리지 않았으나 그녀의 붓끝에서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수만 가지 생각들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류선비가 마을에 다녀오던 약초꾼 노인에게서 심각한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의 외동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의 절반이 알아누웠고 의원들조차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류선비는 밤새 방 안을 서성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쫓겨난 선비였지만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달기 울 무렵 류선비는 결심을 굳힌 듯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류선비가 나직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나는 오늘 마을로 내려갈 생각이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비록 미천한 재주나마 의술을 익힌 사람으로서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복실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류선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시라는, 그것은 지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류선비는 복실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안다. 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허나,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네가 가진 그 신비한 코가 필요하다. 이 괴질의 원인을 찾으려면 너의 도움이 절실해. 복실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꿈에서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던 최진사의 얼굴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류선비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제 너는 예전의 힘없는 종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을 가진 의녀이 누다. 복실이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류선비의 믿음이 그녀의 공포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류선비는 의서와 침통이 든 괴나리 보찜을 메었고 복실이는 자신이 직접 말린 해독 약초들이 든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참혹한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길가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유령처럼 퀭한 눈으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이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류선비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진사의 기와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나 지키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굴러다녔고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최진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 3대 독자 내 아들이 죽으면 나는 못 산다. 류선비와 복실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혼이 빠진 채 마루에 앉아있던 하인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복실이를 알아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기 쫓겨난 복실이가 왔습니다. 귀신이 씌어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서 뛰쳐나온 최진사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 며칠을 굶은 듯 헬쑥한 얼굴은 광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복실이를 보자마자 도깨비라도 본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인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느냐. 내년이 저주를 퍼붓고도 모자라. 내 아들의 목숨까지 끊어놓으러 왔구나. 당장 전연을 잡아라. 최진사는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복실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류선비가 복실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최진사를 꾸짖었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아드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거늘. 생명의 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몽둥이 질이라니. 이것이 양반의 법도요. 류선비의 위험 있는 태도에 최진사는 멈칫했습니다. 비록 낙향한 선비라 하나 류선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류선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의술을 공부하는 류가라고 하오. 이 아이는 내 조수요. 우리가 이 괴질의 원인을 찾아 아드님을 살려보겠소. 만약 살리지 못하면 내 목을 내놓겠소. 그러니 썩 물러나시오. 최진사는 씩씩거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만 다오. 내 아들만 살려준다면 내 전 재산이라도 내놓으마. 허나 만약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너희 둘 다 살아서 이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최진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류선비는 복실이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자. 복실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실이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킁, 킁. 수많은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땀 냄새, 약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 하지만 그 역겨운 냄새들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뚜렷한 이질적인 향기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환갑잔치 날밤. 헛간에서 맡았던 바로 그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하고 흙냄새 같으면서도 쇠냄새가 나는 기묘한 악취. 복실이는 냄새의 꼬리를 쫓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부엌 뒤편의 우물가였습니다. 이 우물은 최진사댁 식구들만 마시는 전용 우물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우물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퍼진 것이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유독 심하게 알았던 이유는 바로 이 물 때문이었습니다. 류선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복실이는 바닥의 흙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습니다. 물독 쉬이두, 그리고 우물 뒤편의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 언덕에는 최진사가 작년 가을에 새로 지은 거대한 곡식 창고가 서 있었습니다. 더 많은 쌀을 저장하기 위해 산비탈을 깎고 물길을 막아 지은 창고였습니다. 복실이는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의 축대 밑, 음습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바위 틈에서 검붉은 버섯들이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버섯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맹독성 버섯, 지옥의 혀라 불리는 석인화, 시린화였습니다. 물길이 막혀 습기가 차고 썩은 나무 기둥에서 자라난 이 독버섯의 포자가 지하수를 타고 우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류선비에게 버섯을 가리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하고 목을 조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류선비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로구나 막힌 물길이 썩어 독을 만들었고 그 독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어 귀신이 한 짓이 아니라 탐욕이 부른 재앙이었어. 최 진사와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창고가 문제란 말이냐? 최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류선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욕심을 채우려 물길을 막으니 땅이 썩어 독을 뱉어낸 것이오.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건 귀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욕심이오. 최 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류선비는 복실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해독제를 만들 수 있겠느냐? 복실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감초, 녹두, 그리고 산에서 캐온 해독초인 자소엽과 칡뿌리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빨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솥을 걸고 물을 끓였습니다. 복실이는 약초의 양을 저울로 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감각과 코끝의 향기로 배합을 조절했습니다. 류선비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을 도왔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쌉싸름하면서도 시원한 향기가 마당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지독한 병마의 냄새를 밀어내고 사람들의 막힌 코를 뻥 뚫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홀린 듯 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 벙어리가 약을 짓는다네. 냄새가 기가 막혀. 죽은 사람도 살릴 냄새야. 수군거림 속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진한 갈색의 탕약이 한 사발 만들어졌습니다. 복실이는 뜨거운 그릇을 천으로 감싸쥐고 최진사의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만 다오.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소년의 입에 탄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 꿀꺽. 목구멍으로 약이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약을 다 마신 소녀는 한동안 미동도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질 찰나 소년의 몸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컥커헉 소녀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더니 이내 시커먼 피와 덩어리들을 바닥에 왈칵 토해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뱃속에 쌓여있던 도끼가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기겁을 했지만 복실이는 침착하게 소년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토해낸 소년은 기진맥진하여 축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체처럼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고 불규칙하던 숨소리가 편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물 좀 주세요. 가냘프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을 와락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가 살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복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짐승처럼 내쫓았던 그 천한 종년이 흉물스럽다며 손가락질했던 그 아이가 자신의 가문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 옷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화상 자국은 마치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최진사댁 아들이 살아났다더라. 쫓겨난 벙어리 복실이가 신통한 의술로 살려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귀를 의심하며 최진사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서 걸어나오는 복실이와 류선비를 보았습니다. 복실이의 손은 약초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옷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류선비는 복실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약은 복실이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을 마시면 살 수 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지 말고 복실이가 다려주는 약을 드십시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실이, 만세 의원님 만세 누군가 외치자 여기저기서 복실이를 연호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생 듣던 욕설과 조롱 대신 감사와 존경의 외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보듬어 안는 깊은 포용이었습니다. 류선비는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밝혀졌고 급한 불은 껐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마을을 병들게 한 죄, 진사의 과오.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정의의 심판을 예고하는 듯 붉고 장엄했습니다. 복실이는 류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 대신 용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뜰 것이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만들어낸 해독제는 실로 놀라운 효험을 발휘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고 끊어졌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담장 너머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더 이상 곡소리가 아닌 약을 다리는 구수한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얼싸안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천한 종도, 흉측한 벙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의녀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노인들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을 꺾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진사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고을은 물론 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관찰사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도포를 입은 관찰사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죄의 진사는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뇌물이라도 바쳐보려 금덩이를 품에 숨겼지만 이미 류선비와 마을 사람들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은 뒤였습니다. 썩은 우물물과 독버섯, 그리고 물길을 막아버린 거대한 창고가 그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관찰사는 서슬 퍼런 눈으로 최진사를 내려다보며 호통쳤습니다. 내 이놈 일가에 양반이라는 자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그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을 병들어 죽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구나. 네가 쌓아 올린 저 창고는 곡식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지어진 것이다. 최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속죄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관직을 박탈하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원흉인 곡식 창고를 당장 허물어 원래의 물길을 트라고 지시했습니다. 창고를 허무는 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쇠스랑과 망치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온 상징이나 다름없는 그 거대한 건물을 향해 분노의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쿵쿵 거대한 흙벽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창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막혀있던 바위가 치워지자 갇혀있던 계곡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줄기는 독버섯이 자라던 썩은 흙을 씻어내고 우렁찬 소리를 내며 마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었습니다. 초의 진사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초가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기와집과 비단옷은 모두 사라졌고 곁에 남은 것은 병에서 겨우 회복한 아들과 늙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방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움켜쥐려고만 했던 손이었으나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일말의 다행은 있었으니 바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실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아들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과오를 부끄러워하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의 등을 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과 인심이라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천의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할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류선비와 복실이의 혼례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전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복실이에게 화려한 폐물 대신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비녀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 복실낭자, 나의 부족한 눈과 귀가 되어 주시오. 나는 그대의 입이 되어 평생 그대를 지키고 아끼겠소. 복실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혼례식은 최진사의 집이 있던 언덕, 이제는 마을 공동의 약초원이 된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차일도, 값비싼 음식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직접 잡은 산토끼를 가져왔고 박씨 아주머니는 밤새 짠 참기름을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껏 음식을 마련해와 상을 차렸습니다. 복실이는 깨끗한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오른팔의 화상 흉터는 긴 소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설사 보인다 한들 이제 아무도 그것을 흉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견뎌온 시련의 증표이자 영광스러운 상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모간대를 쓴 류선비와 족두리를 쓴 복실이가 마주보고 절을 올렸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축복처럼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마을 촌장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맞춰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멸시받던 벙거리 여종과 쫓겨난 선비의 만남. 그것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에 맞춰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었고 복실이와 류선비는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마을은 예전에 가난하고 병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향기 나는 의원, 샹치 이윤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린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류선비와 복실이 부부가 운영하는 의원이었습니다. 류선비는 명의로 이름을 떨쳤고 복실이는 특유의 후각으로 약초를 감별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려 했으나 그들은 정중히 사양하고 산골 마을에 남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삶을 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의원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류선비와 복실이를 쏙 빼닮은 남매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딸아이가 노란 꽃을 들고 달려오자 중년이 된 복실이가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 모습은 더욱 기품 있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수화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꽃이란다. 류선비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복실이가 정성껏 다려온 차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마을 밖으로 쫓겨난 최진사의 후손들이 찾아와 용서를 빌고 약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가장 좋은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원망은 물처럼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옛말처럼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약을 다릴 때면 온 마을에 그윽한 약초 향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픈 곳이 씻은 듯이 낫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 냄새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한 여인의 숭고한 영혼이 뿜어내는 치유의 향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을 맺어야 할 시간이군요. 눈보라치던 겨울밤에 쫓겨난 가엾은 여종 복실이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세상은 때로 모질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진실한 마음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날의 꽃처럼 피어나는 법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향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구원한다는 진리를 복실이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그 마을 어귀에 가면 오래된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복실이가 심은 것이라 믿으며 봄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살구꽃 향기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그 향긋한 꽃 내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